영재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좀 해봅시다. 영재 질문해서 뒤에 서술형이든 고난도건 앞에 건 혹시 마저 질문 못했었는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불러봅시다. 나 함수 나간다. 아, 이대로 되는 거야? 교과서도 잘 하고 있어? 교과서 계속 좀 열심히 봐. 뭐라고 질문 내가 교과서가 클린 선생님을 하고 있어? 그러면 혹시 질문할 거 있니? 진주 있니 혹시? 서술형 이거. 서술형 이거? 우리도 보고 서술형 이거 하는 거.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명제라는 단어 자체가 명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외적으로 필요한 수들이 많아서 좀 어렵다고 했잖아. 그걸 한번 볼게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절대값 x 마이너스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네.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되고 싶다 해서 이사람 우리 명제 질문 한 번도 바꿨을까? 유찬이도 질문할 거 있으면 하고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좀 이 문제 위에서 좀 보고 가볼게. 만약에 우리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치면 이 명제의 역은 뭐가 되냐면 둘이 자리를 바꾼 Q이면 P이다가 될 거고 대우 명제는 명제 각각을 조건 각각을 부정하면서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not Q이면 not P에다가 요게 대우 명제다라고 했었지. 그리고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요 두 개는 참하고 거짓을 함께 한다라고 했었어요. 참하고 거짓을 함께 한다. 이 문제를 풀면서 너희가 좀 느낌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조건이나 명제를 부정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거든. 지금 이 명제의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대우 명제랑 원래 명제는 참 거짓을 함께 하니까 그냥 문제를 이렇게 바꾸자라는 거지. 여긴 명제랑 원래 명제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A, B를 구하자로 푸는 게 나을 거야.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얘를 조건 P다라고 하고 얘를 조건 Q다라고 이렇게 해볼게.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개를 보고 싶은 거지. 원래 명제가 참이 되고 싶은 거고 역도 참이 되고 싶은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거거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고 싶고 동시에 이거의 역인 명제인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냐면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려면 우리 항상 어떤 명제가 참이다는 진리집합에 포함하는 게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Q가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고 동시에 이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집합 Q가 집합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거든. 이게 정의가 뭐였니? 이게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우리 집합에서 배웠어. 꼭 기억해야 돼. 이게 뭐냐면 두 집합이 같다의 정의였다. 얘는 요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요걸 해달라는 거야. 이 명제와 여기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집합의 포함하기가 둘 다 만족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집합이 완전히 같아야 된다. 그럼 우리 조건 P가 지금 조건 P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럼 요거의 진리집합 라지 P는 뭐가 되는 거지? 요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부등식을 풀면 된다. 얘 지금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부등식의 해. 얘 진리집합은 그래서 이제 부등식으로 쓸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집합 P가 되는 거야. 이게 집합 P가 되는 거지. 그럼 조건 Q는 지금 조건 Q는 얘잖아. 절대값 x 마이너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우리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 슬슬 풀 수 있어야 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냥 뭉탱이로 생각하면
절대값의 어떤 놈이 b보다 작거나 같다는 마이너스 플러스의 사이값이었잖아. 마이너스 b보다 이 뭉탱이가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 뭉탱이가 지금 x 마이너스 a였던 거지. 그럼 우리 양변에 a를 더해서 x에 대한 해를 찾으면 x는 a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될 거야. 그럼 요게 집합 q가 되는 거지. 진리집합 q는 a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요게 집합 q가 될 거야. 요 둘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완전히 같아야 돼. 그럼 둘이 완전히 같으려면 a 마이너스 b가 얼마랑 같으면 되겠니? 마이너스 1이랑 같으면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고 a 플러스 b는 6이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6이어야 된다. 따라서 문제가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고 a 플러스 b는 6을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을 푸시오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지. a는 2분의 5나오나? 그리고 b는 2분의 10, 2분의 7? 이렇게 가.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4 곱하기 a 곱하기 b는 35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문제야. 단순하게 그냥 계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합이든 명제든 좀 완벽하게 좀 알고 있어야지 좀 손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고, 그게 아니면 계산이 되게 지저분해지거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기가 힘든 문제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명제 또 질문 있어?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러면 봐봐. 지금 선생님이 풍산자 이거 변형 문제거든. 풍산자의 단원 문제들, 실전 연습 문제, 변형 문제들 이거 따로 공부하라고 주는 거긴 한데 숙제라고 느꼈으면 좋겠어. 이거 뭐지? 우선 집합 한번 그래도 봤으니까 선생님이 집합 복습시킬 겸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질문 받을 거니까 한번 해보고, 그럼 지금 함수를 할 건데 동건이랑 유찬이는 함수가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준 거 요거 풀거나 아니면 너네 교과서 아직 만약에 명제까지 다 못 풀었으면 교과서 풀어도 되고, 교과서 다 풀었으면 선생님이 준 거 그냥 여기서 풀고 애들 뭐 수업하면서 문제 풀어도 돼. 너희 이거 함수 끝나면 너희는 원방 볼 거니까 우리 함수 봅시다. 나눠줄게. 중학교가 홍모고랑 운양고 둘이랑 합성함수까지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오늘하고 일요일이랑 두 번 나눠서 함수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일요일날 우선 홍모고랑 운양고랑 일요일날 함수 나머지 마저 설명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거든. 선생님 그때 교과서 혹시 너네 해결 못한 거나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 질문 한번 받을 테니까 교과서 좀 잘 챙겨오고, 일요일날 그때 교과서 검사 좀 한 번만 할게. 교과서 얼마 풀었는지. 함수 좀 봅시다. 자, 함수 워낙 중요하니까 잘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항상 나랑 수학을 했으면 내가 나랑 수학을 한 아이들이 꼭 잘했으면 하는 단원들이 뭐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몇 가지 단원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수업한 절대배분식도 마찬가지고 여기 함수가 좀 그렇거든.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함수다라고 하면 그냥 한 단어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규칙이다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함수는 한 단어로 선생님이 룰이다라고 이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어떤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자, 뭘 먼저 선생님이 설명할 거냐면 한번 배운 거니까 집합 Y로의 대응이다라는 거를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 자, 대응은 말 그대로 대응시킨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보내는 짝을 맺어주는 걸 우리는 대응이다라고 부를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집합 X가 이렇게 있고 집합 Y가 이렇게 있을 때 X로 X에서 Y로 보내는 어떤 대응이 있다라고 쳐보자고. 이런 대응들은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거든. 이런 대응 중에서 이런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시험 대비하는 거니까 시험에 좀 맞는 것만 설명해볼게. 이런 대응 중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함수다라고 정의한다고 썼어요. 함수로 정의를 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함수다라는 말을 해주면 대응 중에서 어떤 규칙을 만족하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는 함수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선생님이 항상 함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그림을 떠올렸으면 좋겠다고 썼단 말이야. 막 그래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렸으면 하는 그림은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1, 2, 3, 4가 있고 이거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우리는 함수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특정 조건을 선생님이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뭐였냐면 모든 정의역이 하나도 빠짐없이 선생님 일부러 좀 정확하게 워딩을 해볼게.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하나의 짝을 가질 때 요게 대응이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었어. 그래서 짝이다라는 것은 일부러 쉽게 좀 풀었었는데 짝이다라는 걸 좀 유식하게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걸 우리는 함수값이다라고 부르는 거지. 함수값이다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모든 정의역이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하나의 짝을 가져야 된다? 두 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두 개는 안 돼. 만약에 짝이 없어도 안 되고 양다리도 안 된다. 양다리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지. 짝이 없어도 안 되고 양다리 안 된다. 그래서 여기 1, 2, 3, 4라는 정의역이 이렇게 만약에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4로 가고 4는 1로 가서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한 개의 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로소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니까 한번 배웠던 거니까 선생님이 좀 마구잡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때 이 집합 x 화살표를 쏘는 집합 x 정확히 얘기하면 모모에서 모모로에잖아. 여기 모모에서에 해당되는 애들인 거지. 모모에서에 해당되는 이 집합 x를 우리는 함수 f의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정의역이다. 함수가 정의되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정의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보통 문제를 풀 때 정의역이 문제에서 다 주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정의역을 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역이야. 함수가 정의되는 공간이거든. 함수가 정의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서 함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학교 시험에서는 정의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이때 이제 y, 이 집합 y가 되겠지? 우리가 x에서 모모로의 이 집합 y 화살표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화살표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함수 f의 공역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얘를 공역이다.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로 화살표를 맞은 요 네 개 있지. 실제로 화살표를 맞은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함수 f의 치역이다라고 부르기로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처음 배울 때 기본적으로 배운 용어들을 좀 잘 기억해야 됐었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 이미 잘 알겠지만 요거를 한 번만 표현해 보면 지금 x에서 1은 함수 f라는 작용에 의해서 2로 가고 있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냐면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고 얘를 말하기를 x는 1에서의 함수값이다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지. 이미 잘 알겠지만 혹시 몰라서 한 번만 다시 정리하는 거야. 그럼 2는 f에서 3으로 가고 있으니까 f2는 3이 될 거고 3은 f에서 4로 가고 있으니까 4가 될 거고 f4는 1로 가고 있지. 그래서 f4는 1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써보고 있던 표현들이긴 한데 그때는 왜 이렇게 되는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막 작용하니까 가끔 아이들이 용어나 국어가 좀
국어적으로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선생님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함수에서 이제 우리 함수에서 문제에 쓰일만한 것들 얘는 이제 기본적인 걸 배운 거고 이제 함수에서 문제로 쓰일만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함수에서 두 함수가 같다의 정의. 요 이제 학교 단골 시험 문제인 거지. 함수가 같다. 만약에 우리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같다라고 정의되어 있다면 당연히 f의 식과 g의 식이 같아도 당연히 두 함수가 같겠지만 f의 식과 g의 식이 달라도 두 함수가 같아질 수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함수가 같다는 f와 g의 식이 동일하다로 기억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동일하다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자고 했냐면 되게 단골 문제니까 꼭 기억합시다. 모든 우선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첫 번째는 F와 G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우리 이제 정의역이다라는 거는 함수가 정의되는 공간이니까 함수가 쓰여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기억하면 되고 공역이다라는 건 화살표가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함수가 놀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우선 같아야 돼.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보통 문제에서 이미 만족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생각을 잘 안 할 거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무시하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문제 풀 때 꼭 기억하고 왔으면 좋겠어. 정의역과 공역이 우선 일치해야 돼. 이게 첫 번째로 만족돼야 되는 조건이고 사실 이제 문제는 다 이걸로 풀긴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 각각의 함수값이 모두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우리는 두 함수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기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두 함수 모두 정의역 x가 뭐 a랑 b랑 c라고 해볼게요. b, c이면 이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fa랑 ga도 같아야 되고 당연히 fb랑 GB도 빠짐없이 같아야 되고 FC랑 GC도 같아야 된다. 이렇게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다? 두 함수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험에 워낙 단골로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꼭 잘 기억하고 우리 풍산자의 예제 문제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이런 그 프린트 풀기 전에 풍산자 예제 문제들 한 번만 쭉 훑어서 한 번만 꼭 봐. 그 다음 이제 좀 시험 문제에서 좀 귀찮게 하는 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랑 관련된 문제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다라고 하면 시각화 시키는 거잖아. 시각화. 그래서 그래프의 정의부터 한 번만 좀 설명하고 가면 그래프의 정의는 G는 집합 G 그래프다라고 하면 집합 G는 뭐냐면 x, y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x, y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이 x, y가 뭐냐면 y는 fx를 만족하는 아이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집합은 꼭 그래프는 그림이나 선이 아니라 뭐라고 기억했나 그랬어? 좌표의 모임이다. 즉 점의 모임이다. 내가 함수식을 만족하는 점들 혹은 좌표들을 일일이 모아놓으면 그게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사실 뭐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가지고 뭘 해라,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해라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너무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잘 기억할 텐데 너무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이게 함수인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함수인지 판단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
함수인지 판단한다는 게 무슨 뜻이었냐면 주어진 그래프에서 함수를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면 함수인지 판단하는 게 될 텐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다?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요거를 묻는 문제인 거지. 아까 우리 함수의 조건이 뭐였니? 모든 정의역이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한 개의 함수값을 갖는 거 이게 함수의 정의였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판단하기로 했냐면 우리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에서 어떻게 세로선을 그어서 세로선을 그었을 때 정확하게 워딩을 해볼게. 모든 정의역 내에서 어떻게 돼야 돼? 빠짐없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선생님은 네 가지의 그래프로 예를 들어줄게.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기억을 하면 되는 거야. 머릿속에 그림으로 기억을 하면 돼. 선생님이 네 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판단을 해볼게. 네 개의 그림을 해볼게. 자, 첫 번째로 1차 함수를 한번 할게. 1차 함수는 이렇게 직선으로 생겼을 거고 1차 함수는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정의역은 다 아무 말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의역 내에서 세로선을 이렇게 몇 개를 그려볼게. 세로선을 이렇게 몇 개를 그리면 다 몇 군데서 만나고 있니? 다 한 군데서 만나고 있는 거 맞니? 이렇게 다 한 군데서 만나고 있으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함수가 될 수 있다.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또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서 2차 함수라는 게 있었잖아. 2차 함수. 이미 이름 속에 스포가 되어 있어. 2차 함수래. 얘도 세로선을 다 그어. 어디서 세로선을 긋던지 간에 어디서 세로선을 긋던지 간에 다 몇 군데서 만나고 있냐면 한 군데서 만나고 있으니까 얘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함수가 될 수 있지. 이제 대표적으로 함수가 될 수 없는 아이들 첫 번째로 원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거든. 원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왜니? 이쪽에서 보면은 만나는 곳이 없지? 여기서 보면 지금 몇 군데서 만나고 있냐면 두 군데서 만나고 있어. 이러면 완전 총체적 난국이라고. 한 군데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만나지 않는 공간도 생기고 두 점에서 만나는 공간도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는 함수가 될 수 없다. 이런 건 함수가 될 수 없다. 비슷한 예로 이제 우리가 이과에 가게 되면 포물선이라는 걸 배울 텐데 2차 함선이라는 걸 배울 텐데 얘도 이쪽에서 세로선을 그면 만나지 않고 있고 이쪽에서 세로선을 그면 두 군데서 만나고 있으니까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함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한 요 세 가지 정도만 좀 잘 기억하고 있어도 요 세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학교 내신에서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보너스로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우리는 세로선을 벗어 판단하겠다. 세로선을 벗어 판단하겠다라는 거. 물론 이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함수의 그래프랑 관련된 문제에서 좀 미리 스포를 하면 이제 1대1 대응과 관련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 있었는데 선생님 이따가 하나 좀 소개를 해줄 테니까 하고 넘겨서 오늘 선생님이 56쪽에 여기 합성함수 전까지 할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살짝 약간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이제부터 설명할 내용들이 좀 중요했는데 선생님이 이 파트 함수 대표적인 함수 4개는 처음 설명할 때처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 자세하게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합시다. 워낙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함수 4가지 함수의 종류 4가지를 배웠었어. 선생님 풍산자랑 순서를 다르게 썼고 여기서랑도 순서를 다르게 선생님은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를 먼저 설명할 건데 나는 상수함수를 먼저 설명할게. 쉬운 것부터 하고 싶어서 그래. 자, 상수함수부터 설명을 해봅시다. 항상 이름 안에 모든 내용이 다 숨어있는 거고 너희가 손 안 들고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상수다라는 게 뭐냐면 상수다라는 거는 우리 숫자잖아 숫자. 영어로 콘스탄트란 말이야. 콘스탄트 사전에 검색하면 이과 애들은 콘스탄트라고 그러면 다 상수라고 얘기하고 문과 애들은 콘스탄트라고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정하다고 얘기해. 콘스탄트의 원래 문학적 의미는 일정하다거든. 일정이야 일정.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야. 상수함수다라는 건 고정된 값으로 가는 함수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고정된 하나만 좀 추가하면 하나의 값으로 가는 함수. 이게 상수함수다. 그래서 우리는 상수함수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빨리 이 생각이 들어야 돼. 만약에 x에서 y로에 가는 함수 f가 상수함수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a, b, c 아니다 미안해 숫자로 쓸게. 만약에 1, 2, 3 1, 2, 3 이렇게 있을 때 상수함수다라고 하면 다 하나의 값으로 가야 된다고. 만약에 1이 2로 가면 2도 2로 가야 되고 3도 2로 가서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다 똑같은 값으로 가는 함수, 고정된 값으로 가는 함수를 상수함수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고, 이 상수함수는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상수함수의 식은 fx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c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가 보통 상수를 c로 보통 쓰거든. 그래서 fx는 어떤 값, 여기 이제 나는 문자로 썼지만 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식으로 좀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수함수가 가장 쉬운 함수니까 상수함수 꼭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함수를 쓸 때 y는 fx다라고 쓰잖아. 이 y랑 fx가 같다는 거니까 fx는 c라고 쓰기도 하고 y는 c라고 써도 되는 거거든. fx 대신에 y 뭐 자유자재로 뭘 써도 상관없는 거야. y는 c라고 쓴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 거니?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우리 모든 여기 적으면 x, y 원점 이렇게 있을 때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c인 아이들이니까 만약에 여기 c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생기는 게 상수함수 그래프였다. 이거까지 좀 볼 수 있어야겠지.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항등함수라는 걸 배웠어요. 항등함수. 이 항등이다라는 말이 교육과정이 좀 바뀌어서 항등이라는 거를 좀 안 배우고 넘어가게 돼서 되게 좀 뜬금없고 괜히 어려워 보이는 단어긴 한데, 이게 한자 뜻풀이를 하면 이게 항상 한자고 같을 등자거든. 그러니까 항상 같은 함수야. 근데 사실 항등이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우리는 영어로는 아이소몰픽하다고 얘기하거든. 혹은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주민등록증이 아이디 카드나 아이덴티티 카드라고. 그래서 고유의 함수야. 고유 함수라고도 불러.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고유값으로 가는 함수야.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함수야. 자기 자신으로 보낸다. 자기 자신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인 거지.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 그래서 이제 항등함수도 항상 이 그림을 기억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x에서 선생님이 x라고 할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f가 있어. 이게 1, 2, 3이고 1, 2, 3이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보내야 되니까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거야. 이게 항등함수야. 이게 항등함수인 거지. 항등함수는 이미 우리가 많이 써왔어. 항등함수의 식은 뭐냐면 fx는 봐봐.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자기 자신이 x가 나와야 돼. 이게 항등함수 식이야. 자기 자신으로 보낸다. 이렇게 쓰니까 뭔가 되게 처음 보는 것 같지? fx 대신에 내가 뭘 써도 된다 그랬어? y를 써도 된다 했잖아. 이게 항등함수. y는 x가 항등함수야. y는 x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니? 우리 적으면 이렇게 있을 때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지. 이게 항등함수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상수함수랑 항등함수는 너무 많이 쓰이는 함수기도 하고 중요한 함수니까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이제 합성함수 일요일에 설명하겠지만 합성함수랑 연관지어서 하나만 좀 더 설명하면, 선생님이 아까 항등함수는 영어로 아이덴티티 펑션이다라고도 부른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등함수는 뭐라고도 쓰냐면 fx라고 보통 안 쓰고 항등함수는 i라고 많이 쓸 거야. ix라고 이렇게 쓰거나 또는 뭐 그냥 i다라고 쓰거나 이렇게 쓰면 항등함수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자.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었고 미리 좀 스포를 하면 선생님이 합성함수에서 항등함수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었는지 기억나니? 항등함수는 곱하기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곱하기 1은 의미가 있니 없니?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함수의 합성에서 영향을 못 준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곱하기 1이라서 그냥 없어진다라는 거겠지. 사실 상수함수랑 항등함수는 우리가 좀 쉽게 잘 생각을 할 수 있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었거든. 요거랑 관련돼서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진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냥 대충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되고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얘네들의 이제 차이점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세 번째로 1대1 함수가 있었고 일단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 1대1 함수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 번째로 이제 이렇게 쓸게. 1대1 대응도 있었어. 잘 기억하겠지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뭐였냐면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 1대1 함수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1대1 함수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게 1대1 대응이었다. 이 빈칸에 조금 이따 채웁시다. 1대1 함수 중에서 특별한 아이들이 1대1 대응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1대1 함수다. 이 이름 안에 얘도 다 숨어 있는 거지. 말 그대로 1대1이야. 남이 가져간 거 탐내면 안 되는 함수였던 거지. 그래서 얘도 이제 x에서 y로의 함수 1대1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항상 그림을 기억하는 거야. 만약에 f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서 지금 다 화살표를 맞은 아이들이 한 개씩만 화살표를 맞고 있지 1대1 마크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1대1 함수다라고 부르기로 했어. 굳이 여기다 써보자면 치역이 이렇게 화살표를 맞은 아이들을 치역이라고 부르잖아. 치역이 반드시 하나의 화살표만 맞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고등학생적인 표현은 아닌데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지. 하나의 화살표만 맞고 있어야 우리는 1대1 함수다라고 부른다. 여러 개의 화살표를 맞으면 안 되는 거지. 여기다 나오게 하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1도 1로 가고 2도 1로 가고 뭐 3은 3으로 간다고 써볼게. 그럼 이렇게 1이 지금 화살표를 두 개 맞고 있으면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지. 이런 아이들이 1대1 함수가 될 수 없는 거다. 화살표를 맞는 아이들이 하나만 맞아야 돼. 이게 1대1 함수였어. 그럼 이제 여기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이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 치역이 요 1, 2, 3, 4가 치역이잖아. 아 미안해. 공역이잖아. 화살표를 맞을 수 있는 공역이고 요 1, 2, 3이 화살표를 맞고 있는 치역이지.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건데 지금 요 1대1 함수의 대표적인 예시를 그려놓은 그림에서는 치역하고 공역이 달라. 지금 공역은 1, 2, 3, 4인데 치역은 1, 2, 3이잖아. 그럼 어떤 아이들이 1대1 대응이냐면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하고 공역이 같은 아이들이 1대1 대응이 됐었다. 치역하고 공역이 같은 아이들이 1대1 대응이 될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 x에서 y로의 함수 만약에 f다라고 해서 1, 2, 3, 1, 2, 3 이렇게 있었을 때 만약에 뭐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간다라고 치면 지금 이쪽 y를 한번 보면 얘는
공역도 1, 2, 3이고 모든 아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화살표를 맞았으니까 치역도 1, 2, 3이라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졌지. 이렇게 돼야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겠다?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겠다. 1대1 대응이 1대1 함수보다 조금 특별한 아이들인데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여기도 3명이고 여기도 3명이야. 그렇게 해야지 1대1 마크를 했을 때 한 놈도 빠짐없이 마크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족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족되어야 되는 조건이 정의역의 원래는 크기라고 말해야 조금 정확한데 선생님 개수라고 쓸게 그냥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우선 같아야 돼. 너네가 생각을 해봐. 만약에 여기에 4명인데 여기에 3명이야. 그럼 1대1 마크 절대 안 되지. 혹은 여기가 3명인데 여기가 4명이야. 그럼 1대1 마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사실은 크기라고 말해야 좀 더 정확하긴 한데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만 우선 1대1 대응이 될 가능성이 뭐라도 생기겠지. 애초에 크기가 달라지면 절대 같을 수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우선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요거였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요거였고 항상 그림으로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랑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마 예전에 여기 할 때는 다들 아이들이 있었을 때라 좀 끔찍한 문제들을 몇 개 기억을 할 텐데 하나는 그래프 그리는 문제였고 하나는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였거든. 선생님이 우선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가 시험에 거의 100% 나올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가 공식으로 기억 안 하고 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세는 방법도 알려주고 공식도 얘기를 해줄 테니까 만약에 안 되면 공식으로라도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해결할 수 있어야 돼.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도 크게 4가지밖에 없어. 상수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이 1, 2, 3 쭉쭉쭉 해서 그냥 숫자로 합시다. 1, 2, 3, 4까지만 쓰고 여기는 1, 2, 3, 4, 5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어. 정의역이 1, 2, 3, 4고 공역이 1, 2, 3, 4, 5의 함수 f가 있을 때 우리는 크게 4가지를 셀 수 있으면 되는데 첫 번째는 함수의 개수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수 함수의 개수고 세 번째는 상등 함수의 개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얘는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1대1 함수로 줄 수도 있고 1대1 대응으로 줄 수도 있는데 세는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공역은 5개고 정의역은 4개니까 개수가 다르잖아.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1대1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거고 만약에 이거를 같게 맞춰주고 1대1 대응의 개수를 세라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푸는 방식은 똑같아서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 자, 쉬운 것부터 합시다. 상등함수부터 상등함수 정의만 잘 알면 돼. 꼭 기억합시다. 상등함수가 의미가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함수거든. 그러니까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만 가야 돼. 그래서 항등함수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항등함수의 개수는 무슨 문제를 주던지 간에 무조건 한 개. 무조건 한 개야. 그냥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일부러 예를 하나만 그려볼게.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 1, 2, 3, 4 1, 2, 3, 4, 5가 있으면 뭐밖에 없다?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무조건 한 개. 그러면 상수함수의 개수도 해봅시다.
상수함수의 개수는 한번 생각해봐. 상수함수라는 건 뭐였냐면 다 같은 값으로 가야 되거든. 모든 애들이 고정된 하나의 값으로 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상수함수의 개수는 다 같이 1로 가는 함수를 만들거나 다 같이 2로 가거나 다 같이 3으로 가거나 다 같이 4로 가거나 다 같이 5로 가거나 그래서 몇 개가 존재할 거냐면 5개가 존재할 거야. 자, 공식화시켜서 얘기하면 뭐랑 똑같냐면 모두 무슨 문제를 주던지 간에 상수함수의 개수는 늘 뭐랑 똑같냐면 공역의 개수만큼 존재. 이게 다야.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몇 개만 그려볼게. 가끔 요거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한 번만 좀 설명을 해보면 왜 5개냐. 자, 이렇게 있으면 다 같이 1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상수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지. 또 어떤 함수도 만들 수 있냐면 하나만 더 그릴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다 같이 2로 가는 함수도 만들 수 있지. 이렇게. 그럼 벌써 2개 만들었잖아. 그럼 다 같이 3으로 가는 거, 다 같이 4로 가는 거, 다 같이 5로 가는 거. 그래서 몇 개? 5개의 상수함수를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야.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데 이 내가 몇 번을 얘기해도 늘 헷갈려하는 아이들은 늘 헷갈리면서 너무 약간 내려놨는데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함수의 개수 세는 거랑 1대1 함수 개수 세는 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자꾸 헷갈려 한단 말이야 애들이. 이게 진짜 잘하는 반이건 못하는 반이건 10년 전이건 1년 전이건 5년 전이건 다 똑같이 헷갈려가지고 내가 되게 답답한데 잘 생각하고 해봅시다. 함수의 개수는 뭐만 만족하면 돼? 모든 아이들이 그냥 하나의 값만 가지면 돼. 남이 가져간 거 못 가져간다 그런 거 있어 없어? 그런 거 없다고. 그건 1대1 함수 1대1 대응에서만 그런 거야. 함수에서는 그런 조건 없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푸는 거야. 선생님이 검정색으로 써볼게. 풀이하는 방법을. 자, x는 1이 함수 값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지? 지금 1, 2, 3, 4, 5가지 있으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가지. 1이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고 5로 갈 수도 있으니까 x는 1이 함수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경우의 5가지. 자, x는 2가 함수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야? 2도 5가지네. 5가지. x는 3이 함수 값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5가지. x는 4가 함수 값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5가지. 그럼 우리 중학교 때 자세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배울 텐데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동시에 하는 건 곱한다고 배웠어. 곱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돼서 5의 4제곱만큼 존재해. 나는 너희가 이렇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 1이 함수값으로 고를 수 있는 거 5개, 2도 5개, 3도 5개, 4도 5개. 그래서 5를 4번 곱하니까 5의 4제곱개야. 근데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공식으로 많이 그냥 외우라고 시키거든. 막 설명하기도 귀찮고 너네 이해시키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공식으로 뭐라고 가르치냐면 공식은 이렇게 돼. 공역의 이거 근데 공식 외워도 헷갈려. 공역의 개수에 정의역의 개수만큼 지수를 취해주면 돼. 이게 공식이야. 지금 공역이 5개지. 그래서 5에 정의역이 4개잖아? 4제곱개야. 이거 공식만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나중에 헷갈린다고. 정의역의 개수에 공역의 제곱개에 4의 5제곱인지 5의 4제곱인지 맨날 헷갈려.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럼 이제 1대1 함수. 내가 만약에 이걸 이해했으면 이건 그냥 껌이야. 1대1 함수는 뭐야? 1대1이야. 내가 너네한테 우리가 농구를 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너희한테 제발 상대방 1대1로 마크해라고 해. 그러면 준혁이랑 지율이랑 같은 애 수비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지? 그거라고. 그거야. 잘 봐봐. x는 1이 우선 x는 1이 함수값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함수값으로 x는 1은 우선은 갈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니까 5가지. 그럼 이제 x는 2가 함수값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1이 분명히 어디론가 갔을 거야. 어디론가 이렇게 갔다고 쳐보자. 누구를 마크하러 갔겠지. 그럼 2는 여기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몇 개 남았니?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줄어서 네 가지가 남았겠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x는 3이 함수값수를 가질 수 있는 건 또 2가 어디론가 갔을 거 아니야? 2가 어디론가 갔을 테니까 한 개가 더 줄어서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네. 세 가지. 그럼 x는 4가 함수값수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또 한 가지 줄어서 두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답이다. 요거만큼 1대1 함수의 개수가 존재한다. 이거를 공식으로 쓸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식으로는 뭐라고 쓸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자, 공역의 개수 곱하기 공역의 이렇게 쓸게. 공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역의 개수 빼기 2 쭉 해서 몇 개를 곱해야 되냐면 정의역의 개수만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실제로. 왜냐면 아직 우리가 퍼뮤테이션이라는 공식을 안 배워가지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공역의 개수 지금 봐봐. 공역의 개수가 5개잖아. 5개 곱하기 여기서 1 뺀 4 곱하기 또 1 뺀 3 곱하기 또 1 뺀 2를 몇 개만큼? 정의역의 개수만큼. 지금 정의역이 4개잖아. 그래서 4개를 공식 이런 게 더 힘들지 않겠니? 이게 솔직히 할 수 있잖아. 이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어. 이거 생각할 수 있고. 이거 무조건 하는 거야. 나는 너희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문제 있지? 우리 2학기 맨 마지막 단원이 경우의 수거든. 그 경우의 수 또 나온다 이거. 경우의 수 똑같이 또 나올 거야. 지금 한번 잘 해놓으면 2학기 기말고사 준비할 때 너 하나 그냥 던져 받는 거지. 그래서 조금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설명하고 문제 한 개만 같이 보고 함수 끝내기. 하나만 더 보고 문제 한 개만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해서 두 개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하나가 이제 개수 세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이번에는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 판단하는 문제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식을 주고 얘가 1대1 함수 혹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뭐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받고 그래서 요거 어려운 문제 하나는 선생님이 좀 같이 볼 거고 우선 판단하는 것부터 해봅시다. 자, 우선 요거 하기 전에 방금 한 거지만 하나만 복습을 해봅시다. 하나만 그래프를 보고 방금 한 거. 자,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판단하는 건 어떻게 하기로 했지? 방금 했잖아. 함수인지 판단하는 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모든 정의역에서 세로선을 그어서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야 함수였어. 근데 지금은 함수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이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게. 자, 그래프를 보고 1대1 함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일부러 요거를 제가 옛날에 설명을 얘기를 안 했었는데 가끔 그래서 또 해먹는 아이들이 있어서 우선 함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우선 함수인지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함수가 아니면 1대1 함수고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거야. 우선 함수인지 판단했으면 좋겠어. 물론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하진 않겠지만 우선 함수인지 요걸 이용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텐데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함수인지 판단할 때는 모든 정의역에서 세로선을 그었거든. 근데 1대1 함수인지를 판단할 때는
모든 공역에서 점역이 아니야. 모든 공역 주어진 y의 범위가 되겠지. 선생님 쓸게. 주어진 y의 범위가 될 거야. 모든 공역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가로선을 긋기로 했어. 가로선을 그었을 때 자, 정확하게 워딩을 할게. 여러 점에서만 안 만나면 돼. 선생님이 여러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워딩을 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게 괜찮아서 그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것도 괜찮아. 만나지 않으면 1대1 함수는 될 수 있다는 거야. 함수인지 판단할 때는 세로선에서 무조건 만나야 되거든. 안 만나는 것도 안 되거든. 근데 1대1 함수는 만나지 않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이런 예시를 들어줬었거든. 이런 예시를 들어줬어. 봐봐. 근데 나중에 2학년 되면 배울 함수인데 이런 함수가 있어서 여기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미묘하게 작아지긴 해. 이거 이제 지수함수라고 부르거든. 얘 한번 봐봐. 그러면 선생님 아무 말 안 하면 공역은 항상 y 전체야. 가로선을 이렇게 긋는다고 쳐볼게. 가로선을 이렇게 긋는다고 치면 이런 곳에서는 다 한 점에서 잘 만나고 있는데 밑에서는 만나지 않지. 밑에서는 이렇게 만나지 않잖아.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는 된다라는 거야. 이거 1대1 함수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만나지 않는 건 괜찮아. 여러 군데서만 안 만나면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1대1 함수가 되지 못하는 애가 누구냐면 2차 함수야. 2차 함수 생각해봐. 이렇게 2차 함수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만난다고. 두 군데서 만나잖아.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만나고 있지. 이런 아이들이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 이런 아이들이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 이유는 1대1 함수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대1 대응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했었거든.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우리가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가 뭐였는지 기억나니?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가 뭐였냐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돼. 치역하고 공역하고 같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화살표를 맞지 않은 애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모두 화살표를 맞아야 돼. 그럼 이게 그래프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이냐면 얘는 요 두 번째만 쓸게. 두 번째, 첫 번째는 당연히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모든 공역에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1대1 함수는 여러 점에서만 안 만나는 거잖아. 한 점에서 만나건 만나지 않는 건 둘 다 됐는데 모든 경우에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나. 그러니까 얘는 안 만나는 거 안 된다. 안 만난다 안 된다. 이런 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1대1 함수는 될 수 있지만 밑에서 이렇게 안 만나는 공간이 생기잖아. 가로선을 그었을 때. 그럼 얘는 1대1 함수는 될 수 있지만 1대1 대응은 못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1대1 대응으로 꼭 기억하라는 게 뭐가 있냐면 1대1 대응으로 기억하라는 게 좌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함수들이 대표적인 1대1 대응이잖아. 가로선을 그었을 때 모든 y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싹 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1대1 함수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좀 봐봐. 2차 함수는 1대1 함수도 될 수 없고 1대1 대응도 될 수 없고 이런 아이들만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 판단하는 문제에서 종종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 몇 번 얘기했었는데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이래야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 우리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고 감소한다라는 건 오른쪽 아래를 향하겠다는 얘기거든. 2차 함수 봐봐. 2차 함수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를 향하다가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어.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로 이렇게 바뀌는 함수야.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1대1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얘는 어떠니? 아주 미세하지만 계속 증가만 하고 있다고. 얘 증가만 하고 있어. 얘도 지금 선생님 그래프를 계속 증가만 하게 그려놨거든. 증가만 하게끔 그려놨어.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야, 이걸 알아야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종류의 유형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것까지 좀 고려해서 1대1 함수나 1대1 대응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문제가 요게 될 거고 대표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하나만 좀 얘기해 봅시다. 하나만 같이 봅시다. 64쪽에 27번 한번 봅시다. 64쪽에 27번. 이 문제 좀 위험한 문제긴 한데 이런 표현을 쓰기가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문제는 만약에 너희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내 멱살을 잡아도 좋아. 늘 얘기하지만 나왔을 때 틀리면 이제 내가 멱살을 잡겠다라는 거지. 이거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물론 얘는 살짝 위험하긴 한데 한 90% 정도긴 한데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무조건 이걸 시험을 내요. 잘 한번 해볼게. 집합 x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집합 y는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y는 4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 잘 봐봐. x에서 y로의 함수 fx는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이때 a, b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잘 봐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제는 사실 그냥 푸는 방법만 알아도 매번 똑같이 문제가 나와서 방법만 알면 사실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근데 방법이 좀 까다로워 보이고 길어지니까 아이들이 자꾸 그냥 어려워 안 해라고 생각하고 자꾸 제끼는데 우리는 잘 해보자고.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 항상 정의역을 x로 주고 공역을 y로 주나? 정의역이 이렇게 범위로 주어져 있고 공역도 이렇게 범위로 주어져 있어요. 한정된 범위로 주어져 있으면 한 번만 쓸게. 한정된 범위로 주어져 있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좌표 평면에 표현하자 그랬어.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나는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만 볼 거고 y도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만 볼 거다. 이거 벗어나는 건 안 보겠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x축이 이렇게 있고 자 y축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볼 거야. 그럼 대충 여기가 원점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쯤 있다고 쳐보고 1 여기쯤 이렇게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 사이만 보겠다라는 거지. 그럼 y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니까 대충 마이너스 2 여기쯤 있다고 쳐보고 y는 4는 여기쯤 있다고 쳐보면 요 위아래만 보겠다라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y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만 볼 거니까 무슨 말이야? 요 안에서만 생각할 거라고. 요 안에서만 생각을 할 거다. 요 안에서만 생각을 할 건데 자 fx는 ax 플러스 b야. 자 이제 우리 많이 했으니까 진짜 잘 해야 돼. 얘 지금 무슨 함수냐면 1차 함수지.
1차 함수, 2차 함수는 진짜 그냥 자유자재로 잘 할 수 있어야 돼. 1차 함수야.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직선의 형태로 생겼다. 직선의 형태로 생겼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 파란색 공간 안에 직선을 그릴 건데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된다 그랬냐면 모든 x 범위랑 모든 y 범위를 다 커버해야 된다고. 빠짐없이 다 커버해야 돼. 그럼 내가 직선을 여기다가 그렸을 때 옆에 마이너스에서 1까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를 완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직선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이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지나는 직선 1번이 되거나 얘가 되거나 혹은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를 지나는 이런 2번 직선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지만 위에서부터 아래 왼쪽 오른쪽을 싹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는 직선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이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우리 1차 함수식 만들기.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1차 함수의 식 세우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고. 자, 첫 번째는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이다라고 하면 x1, y1이다라고 하면 이거 공식이야. 외워야 돼. 어떻게 됐으면 y는 m에 x-x1 더하기 y1 이렇게 됐어. 이 x1, y1, m은 숫자로 주는 거지. 숫자로 다 주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두 점 x1, y1하고 x2, y2를 지나는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달라고 하면 우선 기울기를 찾는다 했어요. 기울기 m은 어떻게 세우냐면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 x2 마이너스 x1 분의 y좌표에서 y좌표 뺀 거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구해서 이게 지금 다 숫자로 주어질 거. 얘가 어떤 값이 나오겠지. 얘가 어떤 값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이제 이 문제로 갖고 푸는 거지. 기울기 찾았고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그래서 뭐 점을 요걸 가지고 쓴다면 기울기가 만약에 m으로 나왔다고 치고 요 점을 주어지고 한다고 치면 똑같이 y는 m에 x-x1 더하기 y1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지. 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공식이라 고등학교 때 안 가르치는 거도 내가 당연히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요 1번씩 세워볼게. 1번. 그러면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 지금 요 점은 여기 다 주어지잖아. x좌표 마이너스 1이고 y좌표 마이너스 2니까 요 점의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요 점의 좌표는 x좌표 1이고 y좌표 4니까 1,4 이렇게 주어지겠네. 그럼 1번은 두 점 한 번만 써볼게. 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1,4를 지나는 1차 함수를 만들면 돼. 그럼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기울기를 먼저 구한다고 했잖아. 자, 기울기는 자 x 증가량 x좌표 1에서 1 마이너스 1 빼면 이렇게 마이너스 1 분의 y좌표 4에서 요거 마이너스 이렇게 빼면 얘는 3 나오네. 3 이렇게 기울기 3 이렇게 나와.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점 쉬운 거. 얘는 양수가 좋으니까 요걸 쓸게. 그럼 y는 기울기 3에 x 마이너스 x좌표 더하기 y좌표. 그럼 전개하면 y는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와. 저 1번이 y는 3x 플러스 1이야. 자, 그럼 2번은 자, 요 점의 좌표는 x좌표 마이너스 1이고 y좌표 4니까 마이너스 1,4고 요 점의 좌표는 x좌표 1이고 y좌표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2지? 그럼 요 식은 두 점 마이너스 1,4하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1차 함수의 식을 세우면 돼. 그럼 똑같이 할게. 기울기는 x증가인데 바로 합시다.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2분의 마이너스 2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지나는 점은 선생님이 요거를 쓸게. 뭘 써도 상관없어. 요거를 쓸게.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서
식 이쁘게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두 개가 나왔어. 두 개가 나왔어. 자, 그래서 fx는 자, 이거 한번 써볼게. 그럼 이제 결론이 fx는 1번식이라면 3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번식이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만약에 이 경우라면 a 곱하기 b는 3이겠네. a 곱하기 b는 3이 될 거고 이 경우라면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얘가 답이 됩니다. 그냥 작은 걸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진짜 이 문제 할 줄 알면 함수에서 물론 더 어려운 문제도 많은데 딱 우리가 만약에 한 2등급 정도를 겨냥한다고 쳤을 때 이 정도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2등급을 갈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 되게 많이 했거든. RPM 때부터 지금 이 문제를 못해도 한 8, 9문제는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슬슬 좀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자기 걸로 좀 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한번 끊어갈 거야. 다음 시간에 이제 합성함수만 보면 되는데 합성함수는 합성함수대로 좀 약간 다른 단원처럼 느껴지는 함수라서 우선 여기까지를 좀 잘 복습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얘 우선 숙제를 좀 말해주면 맨 앞에 55쪽 다 풀면 되고 55쪽은 다 풀면 되고 기본들도 한 번만 꼭 풀어 55쪽 다 해보고 그 다음에 57쪽은 36번까지만 하면 됩니다. 57쪽은 36번까지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60쪽의 1번부터 65쪽의 35번까지야. 이거 문제 많이 적잖아, 그렇지? 선생님 이거 질문 월요일날 받을 거니까 문제 많이 적잖아.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교과서를 다 못 풀었다면 교과서 좀 최선을 다해서 좀 풀어서 와보고 한번 받을 테니까 우리 함수하는 학교는 우선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제 선생님이 진도가 남이거든? 나뉘어서 이렇게 좀 엇갈려 가서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운양부가 시험이 다른 학교보다 많이 늦어서 아마 진주는 한 10일 정도는 진주 혼자 수업하게 될 거거든. 그래서 풍무고 그러니까 얘네가 시험을 좀 빨리 봐서 진주야 너무 내가 수업 운양부 짧게 끊어가도 너무 상처받지 말고 혼자 오래 할 거니까 풍무고가 시험이 좀 빨라서 오늘 우선 여기까지 운양부 풍무고 할 거니까 좀 쉬었다가 저기 중등과 자실 가서 교과서 좀 하고 선생님 오늘 좀 풍산자 문제 좀 잘 풀어보고 요것도 좀 하고 일요일날 4시 반인가 그렇고 4시 반까지 늦지 않게 오고 여기까지 하고